이번 학기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기계 공작 가르칠 정성준 교수예요. 일단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인식하면 보다 더 학습이 잘 될 것 같아서 주변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일본은 기계공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발전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위치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은 그 엄청난 인구를 또 갖고 있으면서 최근 한 10여 년 전서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미국과 거의 이 경제 규모가 또 기술적인 그 규모도 거의 지금 대등한 위치로 지금 접근해가는 초강대국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여기 10개의 그 중국의 전략산업을 지금 기술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IT 분야, 그 다음에 NC 공작기계 로봇, 지금 공장 자동화 분야, 항공우주, 해양 플랜트 선박, 그 다음에 고속열차,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전력,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해가지고 이 10개의 전략산업을 지난 10년 동안 그 엄청난 인력을 양성해가면서 지금 거의 선진국, 거의 초선진국 수준으로 그 기술 규모가 와 있어요. 실제 학문적으로도 보면 우리 기계공학에서도 중국이 발표하는 논문 수가 거의 세계 최고 양적인 그 규모를 갖고 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양적 승부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질적인 승부에서도 승리를 해가는 그런 현실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특히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면서 그 소위 인더스트리 4.0 기반 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어떤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최근 자료인데요. 이 제조업의 일자리가 엄청난 규모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군산의 GM 자동차가 문을 닫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또 그 다음에 만도기계 위시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즉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기계 산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결국에 상당한 일자리들이 지금 증발해 가고 있다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또 초강대국으로 진입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제조업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인력의 규모를 줄여가려고 하는, 바꿔 얘기하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 위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대학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대학 교육 받잖아요. 지금 국민의 75% 이상이 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8분의 1 정도 돼요.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뭐로 유명한 나라예요? 스위스가 은행으로 유명하나? 스위스 그러면 옛날서부터 정밀기계 산업이 발전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얘기하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1인당 그 제조업의 생산고가 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데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90% 이상이 강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결국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을 이 정부에서는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커스터머들을 겨냥해서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슈퍼 엔지니어가 돼서, 그게 기계 분야의 제조대국이 강대국인데 일본과 중국과 대한민국이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게 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슈퍼 엔지니어로 슈퍼맨처럼 바뀌어야 되는데요. 혁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계공학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 하에 이번 학기 스마트 기계공작법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기계공작법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결국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어떤 설계 기술, 역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 결국 재료를 최적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너무 비싼 재료 쓰면 안 되고 또 싸구려 재료를 써서도 안 되고 가성비가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정된 재료를 가지고 싸게, 빠르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공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정밀하게 조립하고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칠 거고, 결국에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술로 승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설계 과정에 어떤 그 생산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공보장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제조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IT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조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 인력을 줄여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생산 자동화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아울러 교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보다도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스마트 기계 공작법의 강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큰 강의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학문적인 면에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내가 설계하고 제조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료를 최적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한 재료를 최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의 최적 선택과 가공 특성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파트에서 수업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한 7주 정도 아마 강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그 가공 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리얼리제이션 할 수 있는 그 가공 기술들, 주조에서부터 이 소성 가공, 또 절삭 가공, 그 다음에 조립하는 접합 가공, 표면 처리, 그 다음 반도체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 가서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가공 기술, 또 3D 프린팅 기술, 그 다음에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가공 보장 설계 기술, 생산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 3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큰 파트의 기술들을 단기간에 여러분한테 습득할 수 있게 가르쳐서 결국 이 과목을 듣고 나면 앞으로 이제 남은 4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좀 더 알차게 배우면서 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가면서 결국 혁신적인 설계 기술을 갖는 혁신 제조 기술로 보강된 그런 슈퍼 엔지니어로 이제 여러분이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교재로는 이제 이런 책을 선정을 했어요. 이 번역서인데 비교적 번역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원서가 워낙에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번역서보다는 원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서를 사는데 비용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 책하고 거의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같은 저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인터넷상에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을 치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크게 챕터가
40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페이지로 보면 거의 12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에요. 사실은 백과사전이거든.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게 또 딜레마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25년 동안 이 기계공작법을 가르치고 이번에 이제 스마트 기계공작법으로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게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많은 양을, 즉 교과서도 지금 1200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학 과목하고 설계 기술은 배웠지만 사실 제조 기술은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리고 과목도 이거 하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결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로서는 여러분을 슈퍼 엔지니어로 만들어야 되고,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빠르게 가르치고 여러분은 열심히 복습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12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열심히 읽는 방법. 그래서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집에서는 열심히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 이 스마트 기계공작법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혁신 설계 제조 기술을 갖춘 슈퍼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산에 나가서 크게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가르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항상 복습해서 교과서와 같이 해서 학기가 끝날 때쯤 석 달 뒤에는 여러분들이 슈퍼 엔지니어 변모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뉴팩처링은 라틴어의 매너스하고 팩터스, 즉 손으로 만든다 라는 데서 출발한 건데요. 현재 선진국 그 GDP의 20 내지 3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그래서 이 기계공작법에서는 바로 이런 매뉴팩처링을 위해서 재료를 변형하고 성형하는 그런 이론과 실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매뉴팩처링의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 전까지는 인력을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가축을 이용한 축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수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거, 풍력, 풍차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에너지원을 얻어서 결국에 우리가 그 제품을 제조하고 그러니까 재료를 변형하고 성형하고 이랬는데 결국 이제 에너지 자체가 미약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대량 생산을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처럼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차에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750년대에 증기관을 발명하게 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구나 다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를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증기기관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보링기를 개발하고, 모즐리가 선반을 개발하고, 휘트니가 밀링머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만들면서 결국에 표준화가 필요했거든. 서로 호환성을 갖는 그 부품들의 조립을 위해서 표준 나사가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0년, 또 2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구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 효율이 나쁜 그 외연기관보다는 내연기관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효율이 좋게 되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에디슨이 이제 전기를 발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결국에 금속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공구를 보다 더 강력한 공구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고속도강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기계 공작 쪽에서는 다이캐스팅 기술, 그 다음에 인버스먼트 캐스팅 기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뭐 폴리머 프로세싱 이런 공정들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 빠르게 금속을 절삭하다가 보면 그 마멸이 생기면서 마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열에너지로 그 소위 절삭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보다 더 새로운 공구가 만들어지면서 초경합금이 출현을 하게 되죠, 독일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동란이 일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공기에서 제트 엔진을 단 제트 비행기가 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제트 비행기는 그 이전의 비행기하고 달리 빠른 속도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폭탄을 싣고 가서 또 적과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퓨셀라지라고 하는 동체 부분하고 윙, 이런 섹션들이 결국에 이 금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알루미늄으로 합금으로 바뀌면서 걔네들을 이제 가공해야 되는데, 그 잘 알다시피 항공기의 그런 어떤 유체각적인 표면들이 이 자유공면의 형태를 띠니까 사람 손으로 가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95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하고 기계를 접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MIT에서 수치 제어 공작 기계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결국에 디지털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CAD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80년대 들어와서 PC가 보급이 되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파급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표준들이 개발이 돼요. 예를 들면 그래픽을 표준화하는 IGS, 그 다음에 여러 개의 CAD 시스템에서 서로 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우선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꽃을 피우면서 특히 이제 얘네들이 인터넷화해서 아주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은 결국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매니팩처링의 역사는 또 새로운 전기를 맞아요. 어떤 전기를 맞게 되면 인터넷 기술이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서 보다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에다가 자율성을 주자. 그게 오토노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오토노머스 비클, 오토노머스 머신, 오토노머스 로봇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런 기술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민감해지면서 이제 그린 매니팩처링 기술도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도 꽃을 피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그 이더넷 기술이 이제 더 발전하면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필드버스 뭐 이런 네트워킹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들이 요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니팩처링의 목표는 뭐냐? 결국에는 설계의 목표에 맞도록 우리가 제조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하는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 스텝들이 있는데 품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품질이 유지가 되지 않고서는 밸류에이션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제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야 되니까 품질이 좋으면서 결국에 가격은 싼, 즉 가성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재료비도 상승하고 결국에는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IT 기술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유연한 생산 방식을 취하거나 결국에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생산성 향상은 쉽게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품질이 좋게 설계 목표에 맞게 단위 시간당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제조의 목표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조 기술들이 결국에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제조 공정의 목표가 되겠죠. 기계 공작에 필요한 제작 공정 기술을 살펴보면 아주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재료를 용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낮추며 응고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용융된 소재를 어떤 형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응고되면 그 형틀을 부수거나 또 형틀을 열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조 공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도가 더 높고 강도가 더 높은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메탈이 되겠죠. 이제 금형으로 형틀을 만들어 갖고 어떤 소재를 그 금형 사이에다 집어넣고 압착을 한다든지 또는 충격을 준다든지 또는 밀어낸다든지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형을 줘서 그 성형을 하는 그런 그 성형 공정이 있어요. 또는 이걸 소성 가공 공정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얇은 판재를 금형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성형을 하면 그거를 보통 우리는 스탬핑 공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를 소위 연필이 소재라고 생각하면 연필을 우리가 깎을 때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절삭이라고 하는데 절삭 공구를 이용을 해서 주조나 소성 가공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1차 가공품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절삭 공정 또는 시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1차 가공서부터 2차 가공까지 하는 그런 절삭 가공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선사, 뭐 보링, 밀링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불화수소라든지 시아나수소라든지 이러한 그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서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을 식각을 시켜서 애칭을 시켜갖고 가공하는 그런 화학 공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우리가 그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러한 그 중합 반응 공정, 특히 그걸 폴리머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리소그라피 기술 같은 거, 또 뭐 인쇄 전자 기술, 그 다음에 케미컬, 메케니컬 팔리싱 기술, 이러한 그 반도체 공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 그런 그 공정, 즉 어떤 분말을 어떤 그 정결제하고 섞여가지고 어떤 형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생형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퍼네스에다 집어넣어서 그 파이어링을 통해서 그걸 소결이라고 부르는 거, 신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말 야금 또는 세라믹 공정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이 초정밀 표면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유리 제품 같은 거를 잘라내거나 또 그런 어떤 랩핑 스크라이빙 공정들이 있고, 또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소재의 표면에다가 코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CVD, PVD 그런 공정, 3D 프린팅 이런 특수 공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공정들을 정밀하게 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그 측정과 계측, 검사, 그래서 뭐 접촉식, 비접촉식, 측정이나 계측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즉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동화 기술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킹 관련한 기술들, 뭐 필드버스, 이더넷, 와이파이, 뭐 IoT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엣지 컴퓨팅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결국에 스마트 이 매니팩처링을 달성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 이런 그 제작 공정 기술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재료를 성형하고 변형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기계 제작 공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기계 재료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재료는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금속,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세라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금속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철강 금속을 많이 쓰죠. 근데 비철도 많거든. 그 다음에 또 합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조 비용에서 이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판매 비용의 50%가 또 제조 비용인데, 그 제조비의 30%가 재료비입니다. 굉장히 큰 포션을 재료가 차지하기 때문에 재료를 최적으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를 선택할 때 꼭 비용 측면에서만 할 수는 없고,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가공성도 따져봐야 돼요. 가공이 어려운 재료 하면 재료는 싼데 가공비에서 또 엄청난 로스가 생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재료를 운반하고 하는 그런 물류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조비가 반,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반 이렇게 차지하고, 제조비 중에서도 결국엔 부품하고 재료비로 나눈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40% 차지하죠.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를 직접 노동비, 간접 노동비, 설비비 얘네들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까 제조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랬거든. 결국에 재료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결국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그 간접 노동비도 삭감해야 되고 또 직접 노동비도 삭감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다 삭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계공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산성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고 해석하고 가공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자동화가 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로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CAD, CAE, CAM, CAPP는 뭐냐면 공정 자동화야, 컴퓨터 에이디드 프로세스 플래닝, FMS, SIM,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생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까지 매니팩처러들이 하도록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서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하면 유럽에서는 텍스를 컬렉션하는데 어떻게 컬렉션을 하냐면 자동차가 나중에 폐기 처분됐을 때 리사이클링 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전부 요새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계공학과 하시면 사실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경영이거든. 산업공학적인 측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ER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자동화에 쓰이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공이 되는 설계를 해야 되고 어셈블리가 되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포 매니팩처, 디자인 포 어셈블리에 맞춰서 우리가 기계 공작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21세기 제조기술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rapidly changing market. 그러니까 뭐 하루가 잠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트랜지스터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심지어 납땜하는 것도 옛날에는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를 납땜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서피스 마운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일렉트로닉스가 막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의 기계는 옛날엔 전부 시리얼 머신이었거든. X축 기동하고 Y축 기동하고 Z축 기동을 해서 어떤 워킹을 했다. 그런 기계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X, Y, Z이 한꺼번에 구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키네메릭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키네메릭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파라렐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X, Y, Z가 한꺼번에 구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로봇가 변신을 한다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을 하는 로봇이었다면 내일은 B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리컨피겨러블한 형태로 우리가 로봇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 공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공해 유발을 안 해야 되니까 우리가 드라이 커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절삭료를 쓰지 않아야 되거든. 그 다음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하이스피드, 고속으로 가공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즘은 스몰 배치예요. 내가 왜 스몰 배치를 강조하냐면 대량 생산만이 답은 아니라고.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1년에 한 800만 대 만들 수 있는데 싸구려로 800만 대 만드느니 차라리 100만 대를 만들더라도 프리미엄 카를 만들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든지 바이오 또는 임플란트, 항공산업에서 얘네들의 로트 사이즈는 50개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IT 기술로 무장한 제조 설비, 그러니까 공작기계, CNC 공작기계, 그 다음에 로봇,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제조공학의 지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3대 지주가 뭐냐? 컴퓨터다. 이제 컴퓨터 없으면 매니팩처링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선 슈퍼 엔지니어가 될 수가 없거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요즘의 커스터머들은 국산품 안 써. 가격이 싸고 품질 좋으면 무조건 국적 불문하고 월드 클래스 프로덕트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매니팩처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월드 클래스 커스터머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텍스하고 머니터리 폴리시거든. 그러니까 환율이 바뀌면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 텍스가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세기 제조 환경은 정밀 가공을 원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높이 창출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밀 가공이 아닌 그 보통 가공은 중국 사람들이 다 꿰잡고 있거든. 베트남이 꿰잡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은 그게 프리시전 매니팩처링이다. 나노 테크놀로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토메이션, 오토노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는 한 900만 대 정도 매년 폐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타이어만 이게 2억 8천만 대일 거예요. 한 10만, 100만, 1000만. 그러네. 2억 8,500만 대 타이어가 매년 폐기가 돼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50억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매년 폐기가 돼요. 요즘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플라스틱 이 쓰레기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먹고 죽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3개월분만 모으면 미국 전체 민간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 얘기가 나와서 잠깐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알루미늄은 철 다음으로 지구상에 흔한 그런 금속이에요. 근데 실제 알루미늄을 구입하려고 재료비를 지불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알루미늄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우선은 알루미늄을 만들려면 전기분해 공장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싸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알루미늄 괴를 싸게 수입해 와서 그걸 갖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매니팩처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린 매니팩처링의 첫 번째 단계는 리사이클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린 매니팩처링, 청정 제조를 강조하면서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리사이클링 생각하면서 설계해라. 이게 21세기의 제조 기술이에요. 자, 이제 이번 서론을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번 슈퍼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고찰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대학 다닐 때 꿈이 많잖아. 누구나 다 꿈이 있다고. 여러분도 지금 꿈이 많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930년대 들었으면 일본은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이 일본이 아시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밖에 없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중국을 우리가 머지하고 태평양을 머지하자. 저 멀리 호주까지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로 다스리자. 그런 논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당시 이제 공과대학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일본 동경대 기계과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때 기계과는 기계과가 아니고 병기공학과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과일이. 그래서 그때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야, 우리 선박을 만들고 항공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면 전쟁할 때 좋지 않겠냐. 세계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국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선박을 만들고 항공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치로 도요타가 도요타 그 자동차 회사를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경대 기계과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에 1935년도에 6기통 65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고 바로 그 이듬해 이렇게 생긴 AA 세단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요. 이렇게 생긴 AB 파이톤이라고 하는 이 컨버터블 카를 시장에 내놓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실 이 컨버터블 카 못 만들거든.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츠로 도요타가 그 다음에 1937년도에 도요타 모터 컴퍼니를 설립해요.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기츠로 도요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 아버지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츠로 도요타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나고야에서 방직기를 만드는 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츠로 도요타의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방직기 메이커의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기츠로 도요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직기 해갖고는 안 되겠거든, 앞으로. 새로운 걸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GM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거든. 근데 멋있거든. 그래서 이 GM 자동차, 포드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도요타 모터 컴퍼니를 창업하게 되고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 스마트 기계 공작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좌표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 선택 뭐로 할 겁니까? 우선은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기업에 취업한 거로 만족할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업하자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스위스는 90%의 강소기업을 갖고 있어요. 스위스 기업의 90%가 강소기업이고 스위스는 대졸자가 25%밖에 안 되는데 그 스위스는 세계 최강의 제조국이거든요.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75% 이상이 대졸자고 여러분들은 일본 동경대에 버금가는 우리 한양대학교 기계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후 10년 뒤에도 계속 남의 밑에 있지 말고 이 기츠로 도요타처럼 아버지 후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만약에 후광을 받지 못한다면 토요타 모터 컴퍼니만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졸업한 뒤 20년 뒤에는 1000억 정도 매출을 할 수 있는 직원을 200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사를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 창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그런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꿈을 만들어라. 그래서 스마트 기계 공작법을 배우면서 우선 첫 번째 꿈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래서 10년 내지 20년 뒤에 여러분이 설립할 회사명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제품이 뭔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난다면 이 스마트 기계 공작법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자.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기계 공작에 대한 서론을 설명을 하면서 재료하고 여러 가지 제작 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그 재료하고
가공 기술, 또 부품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선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를 좀 보면, 예를 들면 뭐 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 이건 고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휠이 있잖아. 이제 이거는 뭐 요새는 뭐 알루미늄을 많이 쓰죠. 가격이 싼 데는 이제 스틸 프레임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드실드가 있고, 유리가 사용이 되죠, 보통. 그 다음에 뭐 이 엔진룸을 보게 되면 뭐 엔진 블럭. 요즘은 보통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거나 뭐 종래석 때 쓰던 게 이제 그 주철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렉트리컬 기구들 연결하는 그런 커퍼라든지 스파크 플러그 같은 데 세라믹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내장재 보면은 플라스틱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도 쓰이죠. 그래서 여러 부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트 엔진은 이제 고열이 나니까 이제 내열 합금들이 쓰이죠. 특히 이제 터바인 블레이드 같은데, 예를 들면 로우 프레셔,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런 내열 합금들이 쓰이죠. 내열 합금들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강도가 높은 그 타이타늄 얼로이들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웨프 부분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들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 요구되는 그 설계 사양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가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똑같은 부품에는 똑같은 재료가 쓰이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재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제일 필요로 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경량화죠. 왜냐하면 무게가 가벼워야 똑같은 휘발유를 가지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이 가성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하고 또 설계 기술이 발전하고 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요구 조건에 따라서 재료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료는 없고 좀 오래된 자료인데 1977년하고 1987년하고 10년 갭을 두면서 몇 가지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알루미늄이 97파운드 쓰였는데 이 부분에 사용되는 엔진룸 부분. 요즘은 알루미늄이 87년도에는 146,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전에는 플라스틱이 168이었는데 221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옛날에는 뭐 1파운드 정도 아주 조금 쓰였는데 5파운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재료들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진공청소기 얘기인데, 미국에는 지금도 사실은 이 후버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후버라는 회사의 전성기는 1960년에서 70년대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이 후버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청소기를 분해해 놓고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뭐, 스틸 스탬핑, 그 다음에 뭐, 스틸 스탬핑, 그 다음에 뭐, 다이캐스팅, 뭐, 징크 코티드 스틸 스탬핑, 뭐, 징크 코티드 스탬, 여기 지금 보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뭐, 스틸 스탬핑, 그래서 이런 그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죠.
PVC에서 플라스틱을 보면 플라스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진공청소기 뜯어보면 거의 다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들 안 쓰거든. 사실은 후보 청소기는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니팩처러가 망해버린다고. 소비자들이 자꾸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의 수명을 7년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티 기간이 끝나는 걸 3년으로 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일본 차는 3년 내에는 거의 고장이 없어요. 근데 3년만 지나면 고장이 많아져.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거든. 이게 왜 그러냐? 망가져야 새 걸 샀거든. 너무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설계 제조기술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비행기 보면 지금 요게 이제 해리어 전투기인데 요게 지금 해리어 전투기거든요. 소위 이제 해리어 전투기는 VTOL, 스톨 기능을 갖고 있죠. 이 vertical lift라는 뜻이고 short dista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ertical lifting이 되고 short distance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탐재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투기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알루미늄이고 이렇게 표시된 건 타이타늄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이 퓨셀라지의 파트, 동체 파트하고 이 꼬리 날개 이런 윙 섹션들은 컴포지트로 대체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량화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시커멓게 보이는 이게 윙 섹션인데 얘네들이 전부 탄소섬유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787 드림라이너 왜 그럴 것 같아요? 경량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을 복합재료로 바꾸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기름을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루미늄 쓰던 걸 복합재료로 바꾼다. 그것이 소위 여객기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도 그렇다. 자, 자동차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제작 공정에서 주조 얘기를 했는데, 주조품들이 어떤 게 있냐? 쉽게 얘기하면 브레이크 드럼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어 핸들 부품 거. 이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캐스팅 하죠. 근데 요즘은 이 도어 이 부분도 최신 기술로 하면 요새 모터를 써가지고, 소위 열쇠 드럼이 없죠. 그래서 락킹 기능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휠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자동차 그릴. 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블럭 같은 거, 트랜스미션 하우징 같은 이런 것들은 샌드 캐스팅을 하든지 다이 캐스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보면 휠 커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스프링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 이제 이런 스킨들, 도어 스킨이라든지 이런 루프, 이런 트렁크 후드라든지 이런 팬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금형을 가지고 판재를 찍어서 만들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에 보면은 그 밸브 시트하고 시트 인서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징, 금형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소재를 넣고 단조 같은 걸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런 소성 가공, 성형이나 금형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삭 가공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크랭크샤프트 같은 거. 절삭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선삭 가공, 드릴링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퓨얼 인젝션 노즐 같은 거, 드릴링 같은 거 가지고, 그
그 다음에 피스톤 같은 거 선삭 작업을 통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브레이크에 보면 브레이크의 로터 같은 거 선삭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보면 이제 조립이 중요한데, 많은 조립들이 볼트, 스크류를 갖고 조립을 하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떠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굳이 스크류 같은 거 쓰지 않고 탄성 변형을 위해서 패스닝을 하죠.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풀로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 스팟 웰딩, 용접을 해서 또 붙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립 기술들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이 수명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멋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도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이 일어나지 말려고 이제 뭐 아연 도금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일어나야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 베어링 허브 같은 데다가 이제 그리스에서 소위 윤활유들을 치죠. 그래서 이제 베어링들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는 각종 전자기술들이 요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들도 많이 쓰이고, 자, 이제 아까 주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조라는 걸 하면 샌드 캐스팅도 있고 다이 캐스팅도 있는데, 샌드 캐스팅은 주형이 소모성 주형이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 다이 캐스팅은 이제 금속으로 만든 형틀을 가지고 뭐 수십만 개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조법인데, 여기 지금 이것들은 보면 한 번 쓰는 샌드 캐스팅 기술을 이용해서 알루미늄 합금들을 샌드 캐스팅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열쇠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기어 박스도 있고, 매니폴드들도 있고, 유압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주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계 공작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동화 기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제작 기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예정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기계 공작법 서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생산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IT 기술하고 컴퓨터 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Flexible Manufacturing Cell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머시닝 센터가 있고 머시닝 센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측정 장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공작기계하고 측정 장치하고 이 로봇이 이제 구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각각 로봇도 그렇고 측정 장치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구동 장치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에서 명령이 벌어지면 얘네들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프로그램한 대로 어떤 매니팩처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플렉서블 매니팩처링 셀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머시닝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머시닝 센터를 터닝 센터로 교체하면 이 머시닝 센터는 각주형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것이고, 터닝 센터는 엑스시메트릭한 실린드리칼
파츠들을 매니팩처링 하기 때문에 이 매니팩처링 셀에 터닝 센터로 얘를 교체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FMC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 그림은 요 각각의 FMC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은 여기에서는 없었던 AGV라고 하는 Automated Guided Vehicle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엔 사실은 없는데 이게 지금 AGV인데, AGV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 창고하고 이렇게 물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로딩, 언로딩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하고 해서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돼요. 이 그림 중에서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로봇이 있죠. 로봇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들을 예를 들면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AGV가 조립 라인으로 이렇게 옮겨다 주면 로봇들이,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모터 하우징이고 모터에 들어가는 양쪽 베어링 지지대 부분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조립을 해서 모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무인화된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경이 지금 1990년대 일본 파낙이라는 회사의 서버모터 생산 무인 공장의 전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FMS고, 이런 FMS가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이제 공장에 설치가 돼서 현재는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찰로 이런 거를 내가 제시를 했어요. 이 파낙이라는 회사는 196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년 조금 넘은 이제 회사인데, 이 세계적으로 자동화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1등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코어 기술이 뭔지, 누가 창업을 했는지, 역시 창업자도 그 동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이 창업을 했어요. 그 기츠로 도요타처럼. 그래서 우리 고찰일에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뒤에 여러분이 그 설립할 회사,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보면 좋겠어요. 고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그 파낙이라는 회사 이름을 치게 되면 파낙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왔던 그런 그 웹페이지들하고 많이 성격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 FMS가 또 모이면, 그 FMS는 이제 매니팩처링 부분에 이제 일종의 자동화 플랜트가 되는 거고, 결국 이제 FMS 플랜트에 우리가 무슨 기술을 줘야 되는, 설계 기술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CAD를 통해서 이제 뭔가 설계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들이 설계된 그 도면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매니팩처링을 해야 되겠다고는 매니팩처링 설계가 또 CAM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데이터가 FMS 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자동 가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세 개는 소위 세일즈맨,
또 어떤 이 프로세스 또는 디자인을 소위 플래닝하는 그런 사람들의 개입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해서 서버 모터를 누가 1000개를 오더를 했다고 그러자고요. 근데 1000개 중에서 100개씩 10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룹마다 요구사항이 틀리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그 주문하는 사람이 파나칸테 예를 들면 납기는 언제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일즈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오다니까 따야 되거든, 이거를. 근데 유저가 원하는 기한이 있고 사양이 있거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의 기술 파트하고 또 영업 파트하고 설계 파트하고 다 컨택을 해서 이게 진짜 며칠 내로 뭐 석 달 내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야지 뭔가 빠르게 정보 교환을 하면서 결국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오더를 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회사 내에서도 또 마찬가지. 오더가 들어왔어요. 오더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오더를 딸 욕심으로 무조건 계약할 수는 없거든. 진짜 이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로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석 달 이내에 만들 수 있게 예를 들면 자재들은 충분히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그런 그 부품들의 단가라든지 그 부품들의 델리버리라든지 이런 것을 또 관장하는 또 비즈니스 쪽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인포메이션 시스템하고 설계 쪽하고 그 다음에 제조 연구 쪽하고 그 다음에 실제 FMS 플랜트하고 이것들이 서로 통합이 된, 즉 소위 디지털 라인으로 연결된,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된, 즉 랜으로 구축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표준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자재 소요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AD, CAM, FMS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위 데이터와 또 어떤 기기들이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 돼야 돼. 이걸 OSI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다 표준화된 프로토콜 하에서 정보 교환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컴퓨터는 서로 다르더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기계는 다르더라도 결국에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 내에 공장 내에 있는 수많은 장비들 사이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 사이에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든지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그런 생산 시스템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CI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 있어야 결국에 스마트 매니팩처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IM 시스템이 1990년도 말서부터 해서 2000년 초에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각각에 필요한 중요 기술들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고 이것들이 모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그런 이제 CIM 팩토리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거든. 결국에 그런 것이 갖춰지려면 결국에 팩토리 오토메이션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 이런 그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더넷 기반 하에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뭐 로컬에서 쓰는 또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이건 예를 들면 뭐 집에 허브를 하나 두고 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또 학교 커뮤니티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WAN이라고 그러고 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이더넷 기술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공장이라고 하자고요. 여기가 예를 들면 설계부서, 기획부서, 소위 영업부서라고 그러고, 여기가 예를 들면 매니팩처링 플랜트라고 하자고요. 결국에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로봇가 됐든 창고가 됐든 어떤 생산기계들이 됐든 얘네들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더넷 기술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로봇하고 어떤 관리 컴퓨터하고 사이에 또 관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쪽 연구부서나 비즈니스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ERP라든지 CAD 시스템, CAM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이렇게 또 서로 통신이 이루어질 거고, 또 얘네들 사이에 통신을 하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통신하면서 군데 결국에 이제 안전장치들이 있겠죠. 파이어월들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실제 공장에서 이게 단위 레벨에서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게 이제 이 그림표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 레벨이야. 로봇도 보면 로봇 속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모터가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큰 파워를 낸다 그러면 유압도 들어가고, 유압을 제어하기 위한 뭐 밸브도 들어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센서, 모터, 뭐 밸브 이런 애들이 이제 이 구동부의 핵심 요소들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맨 밑에 오게 되고, 얘네들이 로봇가 되든지 공작기가 되든지 그러면 그 속에 모터니 밸브니 센서가 여러 개가 달려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또 제어하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드 레벨이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제어하게 되냐? 결국에는 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신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동작이 하나라 그러면 그 동작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와이어가 하나가 필요했거든. 그건 동작을 100개를 제어하려면 100개의 와이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게 1000개면 1000개의 와이어가 필요하잖아.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거든.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뭔가 공장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와이어 처리가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와이어는 하나만 하자는 거야. 그 대신 와이어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니까 디지털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하나만 깔고 그 선 하나에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놓은 게 이제 이더넷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내에서 이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버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이제 필드버스 체계로 얘네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얘네들 로봇 여러 개를 또 관장하는 놈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유닛 레벨이고, 이런 유닛들 하는 또 오피스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와이어드 네트워크도 있지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도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자가 매니팩처링을 하겠다. 그래서 매니팩처링 데이터가 오면 얘네들을 하위 레벨로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하위 레벨에 오면 필드버스 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피버스인데, 이런 걸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로봇과 그 머신 툴을 동작을 시켜서 매니팩처링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돼서 결국에 매니팩처링이 이루어지는 플랜트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이버 매니팩처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매니팩처링 체계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5G 기반의 뭐 AI 기반의 무슨 뭐 스마트 팩토리가 뭐 5년 내 1000개 이상 구축될 거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 회사에 가면 요즘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뭐냐? AI가 대체 뭐냐? 이제 AI만 이런 사이버 매니팩처링에 끼워 넣으면 정말 이제 오토노머스 플랜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금형의 일부인데, 금형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소송 가공을 한다 그러면 금속으로 강도가 높고 경도가 높은 금속으로 금형을 만들고 그 사이에 소재를 놓고 압착을 시킨다든지 충격을 준다든지 해서 금형의 모양대로 제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형은 예를 들면 정밀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생산되는 이 프로덕트도 정밀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공작기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링 머신을 쓰든지 머시닝 센터를 쓰든지, 그래서 머시닝 센터나 밀링 머신에다가 절삭 공구를 끼워 넣고 걔네들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상대 운동을 시키면서 이 금형 소재, 금형강을 깎아내서 이렇게 금형을 만들 텐데, 이런 금형을 만들 때 국부적으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 아마 이렇게 보였다고 치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물결 무늬들이 조금씩 보이거든. 이러면 이거 정밀도가 없는 건 깨끗하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실제 이렇게 금형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스핀들부, 즉 공구를 끼워서 여기다가 지금 이게 공구예요. 이게 소위 공구를 끼우는 쉔크 부분이고, 이게 이제 스핀들이고, 스핀들 아버가 있고, 얘를 끼워서 얘를 회전시켜서 여기를 이제 절삭 가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결 무늬가 보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가공 중에 차터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 자, 금형을 가공을 하는데 우리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탬핑 금형 같은 경우, 팬더 금형 같은 거 한 20억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 절삭 가공을 통해서 이제 금형을 만드는데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빠르게 금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원인이 뭘까? 옛날 같으면 이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연구를 하겠죠. 개발을 하겠죠.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의 원인이 뭘까? 이거의 원인은 혹시 절삭 속도를 너무 빨리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절삭 깊이를 너무 빨리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삭 속도와 절삭 깊이를 빨리 해서 가공을 하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 이거 진동이 생겨서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진동이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또 진동에 의해서만 나올까? 그렇지는 않거든. 절삭을 하려면 회전도 시키지만 이송도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이송계의 위치 제어, 속도 제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EM을 가지고 스핀들의 진동 현상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이송장치의 안정성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뭘 쓰냐면 매틀랩 같은 걸 많이 써요. 시뮬링크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주파수 응답 함수, 그러니까 다이내믹 플렉서빌리티, 우리 소위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렇기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뭐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라고 또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다이나믹 게인이라고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동적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체킹해 보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센서에서 나온 신호들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챕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검증해 내려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다 짜서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보통은 회사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는 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사다가 쓰거든. 근데 요즘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피스를 뭐 클라우드로부터 구매하듯이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커팅 컨디션이 이거다. 이게 RPM 회전수고요. 이게 depth of cut이라고 했을 때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써있듯이 unstable이거든. 그래, 생산성을 높여야 좋다고 했으니까 스피드를 더 높이자. 1, 2 높였어요. 여기서부터 1, 2. 그 다음에 depth of cut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밑에 스테이블이라고 돼 있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스테이블 리전이거든, 이 밑에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는 높였어. depth of cut을 굉장히 작게, depth of cut을 굉장히 작게 한다는 얘기는 금형을 만들 때 오래도록 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또 한 번 깎고 또 한 번 깎고 이렇게. 근데 depth of cut을 크게 하면서 스피드를 높여서 이렇게 해. 그럼 아까 먼저 번에 챕터가 일어났을 때 이 조건보다 depth of cut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스피드는 훨씬 늘어나고 depth of cut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생산성은 더 높이면서 그 다음에 스피늘 속도가 더 증대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피늘 속도가 낮을 때보다는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표면의 그 품위가 훨씬 좋아지거든. 깨끗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금형을 만들 때 가공 조건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데이터를 몇 개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상태에 언스테이블한 상태에 차터가 일어나는 상태에 있던 가공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된 정보를 기계에다가 소위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려주면 기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오토노머스하게 가공 조건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 품위하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매니팩처링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필요하면 클라우드에서 컴퓨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FEM 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조사할 수 있는 매틀랩,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계산해 갖고 와서 기계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필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 밑에 보면 뭐 레이저 가공기, CNC 공작기계, 로봇, 그 다음에 로봇 머신 그래갖고 뭐 이 공작기계, 산업기계, 그 다음에 뭐 PLC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필드 버스에 붙어 있는 그런 자동화 기기들이 PLC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 그 여기 센서는 이제 뭐 서머커플, 뭐 가속도계, 그 다음에 변이 센서, 속도 센서, 뭐 압력 센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단부니까 말단부로 우리가 용어로 뭐라 엣지라고 그러거든. 엣지 레벨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람 없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공 프로그램들을 막 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스테이블이 되면 스테이블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해갖고 와서 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엣지와 포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선진국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드 시스템인데 이 필드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파낙이라는 회사가 뭐 시스코, 로크웰, PN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네 회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로봇과 공작 기계와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을 통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공작 기계나 로봇 메이커들 또는 센서나 주변 장치 메이커들, 여기서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유압 시스템도 될 수 있고 공압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뭐 레이저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밀링 머신, 뭐 터닝 머신,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소위 드라이버 파일을 개발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표준화된 데이터하고 뭔가 공유가 될 수 있게 DLL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이 오픈 플랫폼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DLL 파일이 필요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셋업을 한다. 그러면 요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속에 웬만한 카메라의 DLL 파일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셋업을 안 해도 자동으로 셋업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그 오픈 플랫폼을 파낙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필드라고 그래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하려면 이런 걸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프리랜서들이 생길 수 있거든. 아이 뭐 회사에 취직해서 뭐 하느니 그 다음에 내가 뭐 회사를 만드느니 내가 특별한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내가 아예 소프트웨어로 해갖고 내가 1인 개발자가 되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돼서 어플리케이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갖고 이 오픈 플랫폼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가 되겠죠. 여기 두뇌 브레인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걸 파낙이라는 회사에서 검증을 했더니 좋더라. 그러면 파낙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저들한테 판매를 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자동화를 하고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하는데 엣지하고 포그 레벨에서의 그 컴퓨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전략이 좀 틀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할 때 표면적으로는 뭐 독일 기술을 갖고 온다, 미국 기술을 갖고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기술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CC 링크라고 해서 미쓰비시에서 개발한 그런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미쓰비시 나고야에 가면 그 이 팩토리를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기네 시스템 팔아먹으려고. 여기 유튜브로 해서 영어로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현재 이 필드에서 돌아가는 매니팩처링의 수준을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수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기술적인 거, 특히 이제 기계공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주로 배우게 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즉 결사과 공할 때, 금융공학 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결국 여러분과 같은 슈퍼 엔지니어들이 해결해 줘야 되고,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어떤 트레시홀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도 습득을 하면서,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기계 공작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로도 성장할 수 있겠죠. 굳이 내가 플랜터 없이 소프트웨어만이라도. 자, 그래서 서론을 21세기에서 요구되는 그 기계 공작 기술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기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계 공작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